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두메 산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 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곤 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그 소리는 더욱 매섭고 처량하게 변하여 사람들의 옷깃을 절로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전을 일구거나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개 중에는 꽤 넓은 농밭을 가진 부자도 있어 가난한 이들이 그 집의 품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 댁에는 소문난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덕구라고 불렸으며 덩치가 황소만하고 힘이 장사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덕구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최부자 댁에서 거두어 키워진 아이였는데 타고난 성품이 우직하고 성실하여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요령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마당을 쓸었으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해질 때까지 밭에서 허리를 펴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덕구의 듬직한 등을 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덕구는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숙맥이라 여인네들의 눈길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흙과 나무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날 덕구의 운명을 바꿀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덕구는 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땔감을 하다가 평소보다 늦게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쌀락눈이 한두 송이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게에 가득 실린 나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찬바람이 땀이 식은 등을 파고들었지만 덕구는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밥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됨직한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당산나무라 부르며 신성시하여 함부로 가지를 꺾지 않고 오가며 돌 하나씩을 쌓아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덕구가 그 나무 아래를 지나려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추위를 피해 내려왔나 싶어 덕구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을 겹겹이 두르고 있었지만 옷감은 얇아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그 사람은 나무뿌리 사이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혹여나 동네 아이가 길을 잃고 잠든 것인가 싶어 지게를 내려놓고 다가가 살펴보았는데 그곳에는 파리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며칠을 굶은 듯 헬쑥했고 입술은 추위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어 마치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여인은 가늘게 신음 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덕구는 급한 마음에 품속을 뒤적거려 점심때 먹다 남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보리 주먹밥이었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덕구는 여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 조금씩 먹이려 애를 썼습니다.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덕구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자 여인은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더니 힘겹게 눈을 뜨고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덕구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눈동자가 너무나 맑고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산전수전을 겪은 거지나 떠돌이들의 눈은 탁하고 도끼가 서려 있기 마련인데 이 여인의 눈은 마치 산속 깊은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어딘가 모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앞에 있는 주먹밥을 보자마자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덕구는 자신의 옷고름으로 여인의 입가를 닦아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다독여 주어야 했습니다. 주먹밥 하나를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운 여인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여인에게 어디서 왔으며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어깨와 옷자락을 꽉 쥔 하얀 손만이 그녀가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단 이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일하는 최부잣댁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는 깐깐한 마름이 버티고 있어 낯선 일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덕구는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사람 목숨은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인에게 자신의 지게 위에 얹혀있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최부잣댁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기력이 쇠한 여인에게는 천리 길처럼 느껴졌는지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덕구는 망설이다가 여인에게 등에 업히라고 등을 내밀었고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죄송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덕구의 넓은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덕구는 지게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여인을 받치며 눈길을 걸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 마음이 더욱 짠해졌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 주인 어른은 인심이 후하신 분이니 하룻밤 재워주는 것쯤은 허락하실게요. 덕구는 여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최부잣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늙은 행랑아범이 누구냐고 물으며 문을 열어주었는데 덕구의 등에 업힌 낯선 여인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덕구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웬 여자를 업고 와? 행랑아범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당 한쪽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마름이 고개를 내밀고는 험상주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름은 평소에도 덕구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라 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마름은 덕구의 등 뒤에 있는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년을 데리고 와서 신성한 남의 집 문지방을 넘으려 하느냐.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해 마름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여인은 겁을 먹었는지 덕구의 등 뒤로 더욱 깊숙이 숨으려 했습니다. 덕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마름 어른. 이 처자가 마을 어귀에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게 뻔합니다. 부엌일이라도 시키면 밥값은 할 테니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덕구는 평소 하지 않던 간청까지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름이 막대기로 덕구를 찌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려는 찰나 사랑채 문이 열리며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밤중에 웬 소란이냐. 최 부자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의 마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덕구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최 부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다가와
덕구 뒤에 숨은 여인을 바라보았는데 여인이 고개를 살짝 들어 최 부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최 부자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불을 일군 사람이라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과 묘한 품위가 서려 있어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기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마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날이 춥다. 사람을 길바닥에서 죽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단 행랑채 옆 빈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도록 해라. 마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주인 어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투덜거하며 행랑아범에게 방을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덕구는 감격하여 최 부자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고 여인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곱고 정갈한지 곁에 있던 하인들조차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최 부자 댁의 식구가 되어 짐을 풀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연하라고만 소개할 뿐 성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연화는 은혜를 갚겠다며 부엌으로 나와 일을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엌에는 안방 마님을 모시는 찬모와 억척스러운 부엌대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연화가 들어오자 모두들 곁눈질로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붓고 밥을 짓는 일을 도우려 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비틀거려 물을 다 쏟는가 하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 연기를 잔뜩 마셔 콜록거리고 칼질이 서툴러 물을 써는 것인지 뭉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참모는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덩치는 멀쩡한 것이 손끝이 저리 야무지지가 못해서야 어디다 써먹겠어. 밥값은커녕 그릇이나 깨먹지 않으면 다행이네. 다른 하녀들도 키득거리며 연화를 비웃었지만 연화는 얼굴이 빨개진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묵묵히 다시 일을 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얗고 고와서 찬물에 담그자마자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고 거친 수세미를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어 누가 봐도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귀한 집 규수의 손 같았습니다. 덕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처자가 구박을 받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덕구는 슬그머니 부엌 뒷문으로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화가 힘겨워하는 무거운 솥뚜껑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몰래 물동이를 채워다 놓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덕구를 보며 말없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녀가 단순히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잠시 일손이 한가해졌을 때 연화는 마당 한 구석 볕이 잘 드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지나가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닥에 그리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한자였습니다. 덕구는 까막눈이라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서당 훈장님이 글을 쓸 때나 보았던 유려한 획놀림이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덕구가 인기척을 내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발로 흙을 문지러 글씨를 지워버렸습니다. 무얼 그리 놀라시오.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합니까?
덕구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묻자 연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옛 생각이 나서 낙서를 좀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덤덤했지만 덕구는 그녀가 지운 글씨가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혀 있지 않고 붓을 쥐는 부분에만 약간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며 이 여인이 평범한 상민 출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최부자 댁 안채에서는 노마님이 덕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마님은 최부자의 어머니로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정신이 맑고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덕구가 방에 들어서자 노마님은 화로에 손을 쬐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구야, 네가 데려온 그 아이 말이다. 이름이 연화라고 했느냐? 덕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부엌길은 좀 서툴지만 심성은 고운 아이 같습니다. 노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낮에 그 아이가 걷는 뒷모습을 보았다. 걸음걸이가 사뿐하고 고개가 꼿꼿한 것이 천한 것들의 태가 아니더구나.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굶주려서 기운이 없어 그리 걷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덕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녀석이 감싸고 두는 것을 보니 너도 짐작하는 바가 있는 모양이구나. 내 말 명심해라. 사람의 귀천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뜻에 있는 법이다. 허나 세상은 겉모습과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그 아이가 눈에 띄지 않도록 네가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식구니 험한 꼴 보지 않게 하거라. 노마님의 말씀은 마치 앞으로 닥칠 일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노마님의 방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부엌 쪽 갯마루에 연화가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 같기도 했고 옥으로 만든 장신구 같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주막에서는 낯선 사내들이 술을 마시며 흉흉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약 말씨를 쓰며 거친 행동거지를 보였는데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도망친 그 계집만 잡으면 우리 팔자는 피는 거야. 그 많은 재산을 들고 어디로 숨었겠어. 분명 이 근처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게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육모방망이가 달려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주막 주모가 안주를 내오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내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찾는 죄인이 있다네. 아주 귀하신 몸이지.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가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연화의 맑은 눈동자와 서툰 칼질, 그리고 노마님의 당부, 주막에 나타났다는 낯선 사내들의 소문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온 이 여인이 단순한 굶주린 하녀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이 과연 그녀에게 안전한 일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를 잡았을 때 느꼈던 그 가녀린 온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머슴 덕구 생애 처음으로 품어보는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눈이 녹을 새도 없이 다시 쌓여만 갔고 처마 밑에는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가난한 이들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최 부자 댁곳간은 가을 거지로 거두어들인 곡식들로 가득 차 있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할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살림과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덕구가 데려온 여인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지 보름이 넘어가도록 부엌일은 좀처럼 손에 익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건드리는 것마다 사단이 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안방 마님께서 아끼시는 비단 이불보를 빨래하기 위해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엄동설 안에 꽁꽁 엉개울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하는 고된 일이었는데 다른 안악들은 익숙하게 방망이질을 해대며 수다를 떨었지만 연화는 언손을 호우 불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야무지지 못한 손놀림으로 비단을 비비다 그만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긁혀 비단 올이 쭉 나가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얗고 고운 비단에 흠집이 생기자 연화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깨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름이 이때다 싶어 불호령을 내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에이구, 내가 저 화상 때문에 못 살아 천하의 귀한 비단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다니. 내년이 제정신이냐. 마름은 쥐고 있던 담뱃대를 휘두르며 연화에게 삿대질을 해댔고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찬물에 트고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마름의 눈에는 오로지 망가진 비단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밥 축내는 식충이를 거두어 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몸뚱이를 팔아도 이 비단 값은 못 물어낼 것이다. 마름의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땔감을 해오던 덕구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연화와 길길이 날뛰는 마름을 보자마자 지게를 내던지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름, 어른, 고정하십시오. 날이 추워 손이 얼어 실수한 것입니다. 비단 값은 제가 1년치 세경 월급을 받지 않을 테니 제 몫에서 제하여 주시고 이 처자는 용서해 주십시오. 덕구는 무릎을 꿇고 마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덕구의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인지라 마름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길을 꺾어놓겠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내 놈이 아주 저 계집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1년치 세경 그걸로도 모자라다. 하지만 주인 어른 체면을 봐서 이번만은 넘어가 주마. 대신 저 계집은 오늘 저녁까지 마당에 쌓인 눈을 모조리 치우고 장독대 청소까지 다 해놓아야 밥을 줄 것이다. 알겠느냐. 마름은 씩씩거리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연화에 대한 의심과 미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름이 사라지자마자 연화의 꽁꽁 언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 녹여주었습니다. 괜찮소. 많이 놀랐지요. 내 탓이오. 내가 대신 빨래를 해줬어야 하는데. 덕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치는 듯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목덜미 뒤로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났는데 덕구는 황급히 눈을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뽀얗고 고와서 덕구는 다시금 그녀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덕구님, 저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때문에 덕구님까지 곤란해지시니 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연화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덕구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딜 간단 말이오. 이 엄동설안에 나가면 얼어 죽소. 네,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 그런 소린 하지도 마시오. 덕구는 연화를 달래어 안채로 들여보내고 그녀 대신 마당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덕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연화가 빨래터에서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서툰 것이 아니라 빨래 방망이를 잡는 법조차 모르는 듯 어설펐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남이 해주는 옷만 입고 살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런 의구심보다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이 더 앞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덕구는 일을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와 연화에게 몰래 찐 고구마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장터 주막에는 며칠 전부터 머물고 있는 낯선 사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술만 마시며 떠들더니 이제는 대놓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낯선 계집을 보지 못했소. 나이는 20쯤 되었고 꽤나 곱상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험상미 섰는데 품속에서 초상화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비록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었지만 눈매와 콧날이 연화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삿갓을 눌러쓴 채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주막 아주머니에게 수작을 걸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섬뜩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영모에 휘말린 대갓집 여식이라는데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더군. 잡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영모라니. 덕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연화가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면 그녀를 숨겨준 최부자대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덕구는 쫓기는 사람처럼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는 연화가 장독대를 닦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수심이 가득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그녀에게 다가가 장터에서 본 것을 말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칠까 두려웠고 말하지 않는다면 닥쳐올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일단 입을 다물기로 하고 대신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마름의 존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마름은 며칠 전 비단 사건 이후로 연화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도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콩을 고르고 있을 때 마름이 슬그머니 다가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어려운 한자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천지현황 텐디쉐넌이라. 거참 뜻이 깊구나. 그러자 연화가 무심결에 작은 목소리로 우주홍황 유저홍황이지요. 라고 받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자문의 앞구절을 자연스럽게 잇는 그녀의 모습의 마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천한 것들이 알 리가 없는 그를 안단 말이지. 마름은 그 길로 사랑채로 달려가 최 부자에게 고하고 싶었으나 욕심 많은 그는 다른 꿍꿍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 계집이 정말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라면 관아에 바로 넘기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 협상하는 편이 낫겠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는 연화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증거를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큰 행사인 동지 팥죽을 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연화 역시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부엌은 뜨거운 김과 팥 냄새로 가득 찼고 찬모와 하녀들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국자를 적고 있었는데 그녀의 소매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살짝 삐져나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덕구가 달밤에 보았던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마름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저거다 저런 귀한 물건을 하녀 나부랭이가 가지고 있을 리 없어. 마름은 확신을 굳히고는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있는 왈패들에게 보낼 밀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찬밭죽의 맛을 본 참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설탕을 넣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리 깊은 단맛이 난단 말이냐. 연화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저 팥을 삶을 때 소금을 먼저 조금 넣고 뜸을 오래 들였을 뿐입니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그리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것은 양반가에서나 쓰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참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맛이 좋으니 다행이라며 넘어갔지만 덕구는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마름의 방에서 그림자 하나가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마름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얍삽한 하인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방향은 마을 주막 쪽이었습니다. 덕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마름이 기어이 이를 버리려는구나. 덕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칠성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행랑채 뒤편으로 돌아가 연화가 머무는 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 낭자. 자고 있소. 나 덕구요. 잠시 후 문이 살며시 열리고 연화가 겁먹은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덕구는 주위를 살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위험해진 것 같소. 마름이 낭자를 의심하고 있고 마을에는 낭자를 찾는 듯한 놈들이 돌아다닙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뒷산 암자로 피하는 게 좋겠소.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최 부자 댁의 가장 큰 어른인 노마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가 몰래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노마님의 몸종이 찾아와 그녀를 불렀습니다. 노마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안채로 가거라. 덕구와 연화는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망치려던 찰나의 호출이라니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채로 향했고
덕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마님의 방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노마님은 정갈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들어오는 연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 집에 온 지 꽤 되었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노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거두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 네 손은 험한 일을 해본 손이 아니요. 내 말투는 저잣거리 여인의 것이 아니다. 숨기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하거라. 내 너를 도울 수도 내칠 수도 있느니라. 연화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는 죄인입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마님은 한숨을 쉬며 혀를 찼습니다. 즉쥐, 역시 사연이 있었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밖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데 어린 양 혼자 어찌 살아가려느냐. 노마님의 말씀은 그녀의 정체를 이미 짐작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 역적에 딸년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그 목소리는 장터에서 들었던 왈패 우두머리의 것이었습니다. 마름이 보낸 밀서가 벌써 그들에게 닿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최부자 댁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덕구의 우렁찬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왈패들은 코웃음을 치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깨지고 연화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소슬 대문이 쾅쾅 울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왈패들은 대문 빗장이 끄떡없자 담장을 넘어 들어오려 기을 썼고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횃불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덕구는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선체에 두 팔을 벌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섰는데 그의 눈빛은 평소의 순박함을 잃고 성난 황소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이 뚫리면 연화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놈들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덕구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데울 기세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왈패들의 두목인 칼자국 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나라에서 찾는 죄인을 숨겨두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들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는지 대문 틈으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여기는 죄인 같은 건 없다. 선량한 사람을 잡아가려는 수작인 걸 다 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담장 위로 왈패 서너 명이 훌쩍 뛰어내려 마당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덕구를 에워싸고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덕구는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들의 매질을 받아내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이 미련한 놈아,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왈패들이 비웃으며 덕구의 어깨와 등을 가격했지만 덕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노마님과 연화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타격 소리에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마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연화를 응시하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찾는 것이 바로 너로구나. 네가 대체 누구기에 저런 흉악한 무리가 때로 몰려온단 말이냐. 연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쌍가락지와 붉은 인주가 묻은 작은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노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한양의 명문가인 서대감 댁의 문장이 아니냐. 연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제가 바로서 대감의 외동딸 서연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간신들이 아버님의 재산과 가문의 보물을 노리고 저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뼈에 사무칠 만큼 처절했습니다. 노마님은 탄식하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댁 아가씨가 어찌하여 이 먼 산골까지 흘러들어와 종살이를 했단 말인가. 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험한 일을 시켰으니 이 죄를 어찌 갚을꼬. 노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마름이 뒷짐을 지고 나타나더니 왈패들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들, 내가 문을 열어드리리다. 저 미련한 머슴놈이 주인의 명도 없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오. 마름은 덕구의 뒤로 다가가 대문 빗장을 덜컥 열어젖혔습니다. 덕구가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빗장은 풀렸고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밖에 있던 십수명의 왈패들이 썰물처럼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최부자댁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름은 왈패 두목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제가 말씀드린 계집은 안채에 숨어 있습니다. 덕구는 마름의 배신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왈패들을 뚫고 안채로 달려가려 했지만 몽둥이 세례가 빗발치듯 쏟아져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덕구의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왈패들을 밀쳐냈습니다. 연화씨. 아니, 아가씨는 건드리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덕구의 괴력에 왈패 몇 명이 나가 떨어졌지만 중가부적으로 그는 점점 힘이 빠지고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노마님의 호령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날뛰느냐. 당장 멈추지 못할까. 노마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왈패들은 잠시 멈칫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마님의 곁에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엌대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노마님이 내어준 옥색 털배자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왈패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매섭고 기품이 넘쳐 왈패들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고 있는 덕구를 발견한 연화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덕구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요. 죄 없는 사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소란스러운 마당의 공기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왈패 두목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하, 드디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서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 서연 아가씨가 맞군. 꼴이 아주 말이 아니야. 두목이 건들거리며 연화에게 다가가려 하자. 쓰러져 있던 덕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도망치셔야 합니다. 덕구의 입에서 붉은 피가 쿨럭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덕구의 피 묻은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덕구님,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손을 꼭 쥐어준 뒤 다시 일어나 두목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버님은 죄인이 아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빠지신 것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가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너를 잡아넘기면 우리는 벼슬을 얻고 팔자를 고친다. 얘들아, 뭣들 하느냐, 당장 전현을 포박해라. 두목의 명령에 졸개들이 오랏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때 덕구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는 달려드는 졸개 2명을 양팔로 낚아채 허공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가씨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덕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분노로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덕구의 기세에 눌린 졸개들이 주춤거리자 마름이 옆에서 깐죽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이 기어이 사다를 내는구나. 나으리, 저놈부터 베어버리십시오. 저놈이 역적을 비호하는 공범입니다. 마름의 말에 두목은 허리춤에서 시퍼런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좋다. 계집을 데려가기 전에 저 무식한 머슴놈 목부터 쳐주마. 두목이 칼을 높이 쳐들고 덕구를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노마님이 아니라 사랑채에서 나온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 긴 활을 들고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두목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뒤로는 마을 청년들과 사냥꾼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최부자 댁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부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살인을 하려 하다니. 내 놈들이 관군이냐, 도적대냐, 아무리 죄인을 잡으러 왔다 해도 사사로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국법이 용서치 않는다. 최 부자의 서슬, 퍼런 기세와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활시위의 위협에 두목은 멈칫하며 칼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 부자는 천천히 다가와 연화와 덕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족자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며칠 전 한양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서신이다. 서대감의 역모 혐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상소문이 올라가고
재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다. 만약 이 아가씨가 정말 무고한 희생양이라면 너희들은 죄 없는 양반을 해하려 한 중죄인이 될 것이다. 그래도 잡아가겠느냐. 최 부자의 말은 거짓 반 진실 반이었지만 왈패들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온 자들이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 목이 달아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최 부자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이 댁에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최 부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 식구다. 덕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을 내가 내어줄 수는 없다. 최 부자의 든든한 뒷모습에 연하는 눈시울을 붉혔고 덕구는 비틀거리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왈패 두목은 쉽게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흥, 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그건 한양 소식이고 우리는 여기 내려온 현상수배 명령을 따를 뿐이다. 관아의 포졸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 계집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역적을 숨긴 죄로 다스리겠다. 두목의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관아의 힘을 빌린다면 아무리 최부자라 해도 버티기 힘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자 연하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황실에서 하사한 옷가락지다. 이것을 지닌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황실을 능멸하는 것과 같다. 내가 직접 관하로 가겠다. 사사로이 너희 같은 왈패들의 손에 끌려가지는 않겠다. 연하의 당당한 외침에 옷가락지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왈패들은 옷가락지의 위엄에 기가 죽어 주춤거렸습니다. 덕구는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밥을 먹여주고 지켜주려 했던 그 연약한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고귀한 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사또 행차시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대열을 갖추고 최 부자 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이제 살았다 싶어 쾌재를 불렀고 왈패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최 부자와 덕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사또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이 위태로운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곁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산처럼 굳건한 덕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보라를 일으켰지만 덕구와 연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신뢰와 유대감은 그 어떤 추위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덕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사또가 저들을 편든다 해도 내 목숨을 바쳐 아가씨를 지켜낼 것이다. 그의 주먹은 으스러질 듯 꽉 쥐어졌고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사또의 가마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눈보라치는 겨울의 끝에 따뜻한 봄이 올 것인지 아니면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위풍당당한 가마가 최 부자택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만방자하게 날뛰던 왈패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짝 엎드려 조아렸고 겁에 질려있던 하인들도 땅에 머리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또는 관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뒷짐을 진 채 날카로운 눈매로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 위세가 대단하여 마름은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왈패 두목은 무릎으로 기어가 사또의 발치에서 아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역적의 딸을 잡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계집과 그녀를 숨겨준 놈들을 당장 오라를 묶어 압송해야 합니다. 두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름 역시 튀어나와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제가 신고하려고 사람을 보냈던 참입니다. 저 머슴 놈이 주인의 명도 어기고 역적을 비호하며 관군 같은 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놈입니다요. 마름은 모든 죄를 덕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만 빠져나갈 요량으로 침을 튀기며 고변했습니다. 덕구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못한 채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관아의 높으신 분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어 그저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름과 왈패 두목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겨 연화와 덕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는 사또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사또, 이 추운 날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허나 사안이 중대하고 곡해된 바가 있으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또는 최 부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장 연화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옷가락지를 유심히 살피더니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려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귀한 분을 이 산골짜기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군요. 사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왈패들을 향해 서슬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가 말한 역적의 딸이 누구란 말이냐? 내게 도착한 조정의 파발에 따르면 서 대감의 억울한 누명은 이미 벗겨졌고 그를 모함했던 간신배들은 전원 의금부로 압송되었다고 하더라.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은 역적의 딸이 아니라 충신서 대감의 영예서연 아가씨시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왈패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마름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는데 옆에 있던 덕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 아버님께서 정말 누명을 벗으셨단 말입니까?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 복권되셨고 흩어진 가족을 찾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헌데 감히 시정잡배들이 현상금을 노리고 양반댁 규수를 능멸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려 하다니 이는 국법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매우 쳐라.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위세 등등하던 왈패들은 포졸들의 오라줄에 굴비 엮이듯 묶이는 신세가 되었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두목은 발버둥치며 이건 모함이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외쳤지만 포졸의 육모방망이에 얻어맞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돌멩이를 던지며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은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만 최 부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디를 가려는가? 내 집의 녹을 먹으면서 주인을 속이고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기려 한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마름은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었습니다. 주인 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덕구야, 네가 말 좀 잘해 다오. 우리가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마름은 뻔뻔하게도 덕구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덕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마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한 덕구가 용서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덕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름, 어른, 이번 일은 도를 넘었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아가씨는 지금쯤 저놈들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덕구의 말에 마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름을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네가 쌓은 악업은 네가 짊어지고 가거라.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왈패들과 마름이 끌려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덕구는 그제야 온몸에 통증이 밀려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덕구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덕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덕구의 옷은 피로 흥건했고 몽둥이에 맞은 어깨와 등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급히 의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하인들은 덕구를 조심스럽게 사랑채의 따뜻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연화는 신분의 차이도 잊은 채 덕구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습니다. 의원이 도착하여 덕구의 상처를 살피고 약을 바르는 동안 연화는 곁에서 수건으로 덕구의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의원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맷집 한번 대단하구먼. 보통 사람 같았으면 뼈가 으스러졌을 텐데 근육이 단단하여 뼈는 상하지 않았네. 며칠 푹 쉬고 잘 먹으면 털고 일어날 걸세. 그 말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구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연화가 걱정할까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저는 괜찮습니다. 천한 몸이라 며칠만 자고 나면 낫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놈 걱정 마시고 가서 쉬십시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덕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덕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는 덕구님이 생명의 은인이자 누구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덕구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화로의 온기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노마님이 하인들을 시켜 돼지를 잡고 떡을 쳐서 마을 잔치를 준비하라고 호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흉흉했던 집안의 기운을 씻어내고 경사를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부자댁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 아래 모여 앉아 고기를 굽고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떠들썩하게 즐겼습니다. 덕구 그 녀석 힘이 장사라니까 왈패 두 놈을 한 손으로 들어 던지는데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암.
덕구는 우리 마을의 보배지. 마음씨도 착한 놈이 복을 받은 게야. 사람들은 덕구의 용기를 칭찬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동안의 공포와 걱정은 웃음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와 노마님도 대청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는 사랑채 방에 누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몸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화가 무사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누명을 벗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서연 아가씨가 되어 한양으로 떠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산골 마을의 머슴으로 남을 것이라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연하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연하가 다급히 말리며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먹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덕구는 황송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아가씨, 어찌 귀하신 손으로 저 같은 놈의 수발을 드십니까? 하녀들을 시키시지.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하녀 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덕구님은 저를 지켜준 대장부였고요. 제가 떠나기 전까지 저를 그저 연하로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덕구는 연하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입술로 조심스럽게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죽이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하는 덕구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초,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덕구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안도감에 대해서 덕구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최 부자 댁에도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칼바람이 아니라 봄을 재촉하는 듯한 시원한 바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덕구는 연화가 나가고 난 뒤 그녀가 두고 간 빈 그릇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고 견고했지만 오늘 밤 두 사람이 나눈 마음의 교감은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들 중 하나가 마치 연화의 눈빛처럼 그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전쟁을 치렀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댁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연하와 그녀를 배웅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가마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 덕구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덕구를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양반가 아가씨인 그녀가 머슴인 덕구 앞에 섰습니다. 덕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가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한양에 가셔서도
만수무강하십시오. 덕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덕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끼던 옷가락지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덕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연화는 이미 뒤를 돌아 가마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노마님도 덕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덕구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그 뒤를 쫓아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까지 갔습니다.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덕구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에 남겨진 가마 자국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덕구의 인생에 찾아올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떠나고 난 뒤 최부자 댁의 넓은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따스한 여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 흐르며 겨우내 움츠렸던 버들 강아지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마당을 쓸었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연화가 주고 간 옷가락지가 담긴 작은 주머니가 단단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쪽을 바라보며 멀리 한양 하늘 아래 있을 아가씨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곤 했습니다. 덕구의 투박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가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이나 소의 등을 쓰다듬는 눈길에는 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한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덕구는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의리와 용기를 지닌 덕구 장사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입을 모아 덕구의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아낙네들은 덕구 같은 사내에게 시집가는 것이 복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런 칭송에 우쭐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맡은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천초목이 푸르게 우거지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늦봄의 어느 따뜻한 오후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행렬은 지난번의 험악한 왈패들이나 삼엄한 관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수레와 짐을 가득 실은 소들이 줄을 이었고 갓을 쓴 점잖은 하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최부자 댁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선 기품 있어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최부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한양에서 대감댁에서 보낸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최부자에게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신과 예물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덕구를 앞으로 불러내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가 바로 덕구라는 의인인가? 내 대감마님과 아가씨를 대신하여 이리 감사의 인사를 올리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가씨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감마님 또한 평생 한을 품고 사셨을 걸세. 집사의 정중한 태도에 덕구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맞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수레에 실린 짐들을 풀게 했는데 그곳에는 금은 보화와 최고급 비단,
그리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덕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다름 아닌 면천 문서와 토지 문서였습니다. 서대감이 덕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라에 청하여 그를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이 마을 인근에 기름진 논밭을 사서 덕구의 명의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호탕하게 웃으며 덕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덕구야, 듣거라. 이제 너는 내 집의 종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는 자유로운 양민이 되었고 어엿한 땅 주인이 되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덕구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덕구의 굴레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 덕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인 어른, 정말 제가 내 땅을 갖고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 부자는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가서 네 집을 짓고 내 밭을 갈며 떳떳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놀러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꾸나. 최 부자의 배려와서 대감의 은혜에 덕구는 엎드려 통곡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덕구라는 한 인간의 진실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구는 최 부자 댁 행랑채를 나와 선물 받은 땅이 있는 양지 바른 언덕 위에 터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덕구의 집 짓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돌을 나르고 흙을 이기며 대들보를 올리는 동안 덕구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밥때가 되면 솥단지를 걸고 푸짐하게 밥을 지어 일해준 이웃들에게 대접했고 새참으로는 시원한 막걸리를 내놓았습니다. 며칠 만에 번듯한 초가삼간이 완성되었고 비록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덕구에게는 세상 어느 궁궐보다도 소중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안방 문 위에 연화가 준 옷가락지를 고이 모셔둔 함을 올려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함을 보며 초심을 다졌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땅에 콩과 옥수수 그리고 벼를 심었습니다. 내 땅이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밭은 유난히 윤기가 흘렀고 작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되자 황금빛 들판이 물결쳤고 덕구는 생애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수확한 곡식을 제일 먼저 최 부자 댁에 가져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그 다음으로는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옛날에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다 같이 배불러야 밥맛도 좋은 법이지요. 덕구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덕구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덕구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일꾼이자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울 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가끔 중매쟁이가 찾아와 좋은 처자가 있다며 혼담을 꺼내기도 했지만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눈 내리는 밤, 자신이 업고 왔던 가녀린 여인에 대한 기억이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평생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인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산들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살구꽃잎을 눈처럼 흩날리게 하던 날이었습니다. 덕구가 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가마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짚고 있던 지푸라기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마가 땅에 내려지고 휘장이 걷히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서연 아가씨,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덕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3년 전 그날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덕구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에 덕구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가씨,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하인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상을 들고 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덕구님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덕구님이 제게 주신 주먹밥이 제 목숨을 살렸듯이 저도 덕구님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좁은 마루에 스스럼없이 앉아 하인들에게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기 산적, 갖가지 나물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덕구는 감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연화가 직접 숟가락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술 뜨고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한양에서의 생활과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덕구는 농사지은 이야기와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존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랜 벗처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연화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덕구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덕구님, 부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저는 비록 멀리 있지만 덕구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도 부디 행복하십시오. 아가씨가 웃으며 사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덕구는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기적 같은 인연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평생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불 속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잡초를 뽑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마을 잔치에 쓸 수를 빚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덕구는 성실하고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댕그랑 울리고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은 산골 마을의 밤은 참으로 깊고도
아늑합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덕구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전해져